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결별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만 꾸리기로 한 가운데 새 선대본부장은 사선에 권영세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전남 담양에서 탄소 중립 정책 구상을 밝히고 곡성에서는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입니다. YTN이 2030 세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 세대가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이나 공약으로 꼽은 것은 부동산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 밤 동부전선 경계부대 감시 카메라에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상황이 5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최전방부대 경계태세에 허점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을 다른 시설까지 확대 논의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한 량이 탈선해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터널 내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열차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선을 63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고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대선 전국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의 반응이 있는 18살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잠시 뒤 유은혜 교육부 총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선대위를 해산하고 개편하겠다고 했죠. 이준석 대표가 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사퇴 압박에 대해서 잦은 사퇴 의사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대표가 조금 전 당 대표실을 나와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권영세 의원과는 평소에 친분 관계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 2012년 선거 과정에서도 같이 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이 아마 새로 개편된 선거 체제 내에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 권영세 의원 왔다 가셨는데도 그런 관련 공부를 하신 게 있나요? 서로 소통을 하신 게 있나요?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선거 기구에 대한 최근의 문제는 결국엔 저희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안에 맞닥뜨려서 연습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시적으로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습 문제가 안 알려주죠. 네. 안 알려주지요. 네. 오늘 새롭게 개편된 선대위 체제가 기존에 대표님이 좀 주장하고 요구했었던 형태랑은 어느 정도 많이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 전당대회 때도 3명 정도의 인력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냈기 때문에 저는 큰 선대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편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주장해왔던 것과 다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그런 어떤 조직도나 체계가 아니라 실제 연습 문제 풀어졌을 때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바라보겠습니다. 그 연습 문제 푸는 시한은 언제로 정하나요? 길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후보님 발표에 선거의 대전략이 담기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발표 보시고 뭐 담겼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우선 우리 후보가 지난번에도 신년 때도 했지만은 2030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2030 세대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간의 시행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오늘부로 젊은 세대는 다소간의 관망세와 더불어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연습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겠지만은 더 속도감 있고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우리 후보가 다시 인기를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체제 선대본부에서는 대표님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뭐 대표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과 그리고 선대 본부 간의 협력 체계가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구축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선대위나 선대본부에 참여하느냐가 항상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 역할이라는 것도 제가 이 큰 틀의 선거 안에서 기획이나 아니면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열려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조직도상에 제가 어디 이름이 박혀 있느냐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발표된 거는 후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발표요? 네, 방금 권영세 아니요, 저는 뭐 모든 오늘 있었던 발표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후보 또는 후보 측과 사전 상의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끝나셨나요? 예. 그 외람대오나 예. 초상원 대선 뭐 3선 이상 모임에서 대표님의 발언 등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는 지적들이 나와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그분들이 만약에 실제 어떤 단위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만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어제 전에 듣기로도 뭐 재선 의원 모임도 그렇고 초선 의원 모임도 그렇고 애초에 참석 의사를 밝힌 분들과 불참석하신 분들 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고 한데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저는 이제 선대위가 체계가 개편되어서 선대위 내 인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후보를 돕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이나 여러 공간에서 선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늘부로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선에서 발언을 해야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대표님.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그러니까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위로 꾸리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조금 전에 했는데요. 일단 2030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못을 인정한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인기 회복을 기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획하고 지휘하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지 조직도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발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산했고, 또 김종인 체제를 대체할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스스로 직을 내려놨는데요. 윤 후보와 측근들을 향해서 강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민의힘 강사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선대위를 일단 해산을 했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단 실무형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틀에 걸친 장고 끝에 내려진 결론은 결국 선대위 해산과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결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이곳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이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거 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기존 총괄과 상임, 공동의 3단계 선대위원장직을 모두 없애고 가볍고 젊은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선대위가 아닌 선거대책본부로 조직을 간소화하고 단일 선대본부장 아래 정책과 홍보 등 4-5개 핵심 부서만 두기로 했습니다. 선대본부장에는 당 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권영세 의원이 결정됐고 실무인선은 이르면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핵심 측근인 권성동, 윤한홍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놨는데요. 이선 후퇴로 윤 후보에게 공간을 터주면서 이른바 윤핵관 논란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선 오늘 아침 전화로 감사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 거취 문제는 자신의 소관 밖이라면서도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부터 곧바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첫 일정인 오후 2시 중소기업인 행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조우할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며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강한 불쾌감도 동시에 내비쳤다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 두어 시간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자택에 나서면서 YTN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위원장은 서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먼저 결별을 고했습니다. 1년의 과정에 대해 강한 불쾌감도 드러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뭐 구태타니 뭐니 있다고 소리들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곧이어 광화문 사무실로 간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윤 후보와 그 주변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서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이 사람하고 더는 뜻을 같이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날선 표현도 썼습니다. 재합류 가능성을 묻자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자신의 월권 논란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고 지금도 밖에 직책도 없는 사람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른바 윤핵관 논란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정택은, 김근식 실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하며 울산 해동으로 끓여진 김종인 체제는 한 달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준석 대표, 당에서 여러 가지 거취 압박이 거센데 일단 거부 입장이 완고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데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큰 것 아니냐,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지금 분분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태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성명을 내고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모두 직을 던지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굉장히 견고한데요.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직접 출연해서도 자신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묻는 질문엔 자신이 당무를 하게 가만히 두고 당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후 이준석 대표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었는데 윤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만큼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잠정 연기했습니다. 반면 초선 의원들은 오후 3시부터 개별 총회를 열었는데 이번 선대위 개편과 함께 이 대표의 거취 문제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홍에 빠진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보란듯이 원팀 정신을 부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텃밭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등장해 차례로 기조 발언을 했는데요.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의힘 내홍 상황과 견주어 민주당과 범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을 개혁했지만 검찰 독주와 기득권 세력의 일탈은 막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강을 이뤄낼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역시 경선 경쟁 후보에서 후원 회장으로 나선 정세균 전 총리도 회의의 자리에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에 이어 5.18 관여자들과 상생 일자리 노동자, 문화예술인, 농민 등 참석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전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는데요. 잠시 후 전남 담양 에코센터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을 찾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정책 구상을 밝히고 이어 지난해 섬진강 수해로 큰 피해를 본 곡성에서 농민을 격려하고 작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전세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면서 내부 단속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사전, 재정 지원 밀어주기에 나섰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대 당의 자중질환이 우리 당의 능력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분에 취해 SNS에 치기 어린 글을 올리거나 오만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며 대인 춘풍, 대기추상, 즉 남을 대할 때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한 자세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통합과 대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할 대선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어지럽혀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신년 추경과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 도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들어 국민의힘 선대위가 조속히 정상화하길 바란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회의는 원래 원내 대책회의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추경 관련 긴급회의로 전환해서 열린 겁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못 박아 야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이 후보는 앞서 추경 규모로 25조 원에서 30조 원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광주에서도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넘친다는 평은 못 들어도 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로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밝혀 최대 30조 원 규모 안팎에서 추경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민의힘 선대위 해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당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이 참 여러 차례 큰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지금 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는 지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특히나 어떤 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오늘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큰 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과제가 남은 것이죠. 형태를 바꾸고 기존의 선대위가 본부장이라는 어떤 그 형태 아래 숨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위한 확인 작업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연습 문제라는 워딩이 방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저희가 아까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 큰 선대위보다는 역시 실무형 선대위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선대 본부장이 사선의 권영세 의원이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권영세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던 분이었고 예. 상당히 당내에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또 오늘 방금 이준석 대표의 백브리핑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권영세 본부장이 바로 대표와의 소통을 주재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의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인터뷰 내용 중에 연습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 연습 문제랑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선대위가 과연 진정으로 개편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평가 내지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방안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연습 문제라는 것이 오늘 내에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아마 오늘 내에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연습 문제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내일 이준석 대표의 거취도 방향도 선대위 내에서의 방향이라든지 당대표 내에서의 방향도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취 문제는 일단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겠다는 것은 당이 실제로 이렇게 실무형 선대위로 움직이겠느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윤핵관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흘리고 다닐 것이냐 여부까지 다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핵관 문제가 본질적으로 불거졌던 것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일부 인사들이 직책과 무관하게 직책을 맡고 있든 맡고 있지 않든 익명 뒤에 숨어서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가 일단 개편이 되고 해산은 되긴 했지만 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사라졌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익명 뒤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이 선대위의 개편이 실질적인 개편인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개편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준석 대표도 판단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비선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보겠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윤핵관이라는 것이 뭐 직책이 사라졌다거나 선대위가 개편됐다고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선대위가 해산되어야 된다, 해체되어야 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간 것에는 굉장히 큰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보고 이제 다시 추후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대위 해산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3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하지만 뭐 경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뭐 경질 내지는 뭐 사퇴라는 표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은 큽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에는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뭐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불거졌는지는 해석이 다양하나 결과론적으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당장 복귀를 한다거나 어떤 후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굉장히 조금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었는데요. 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조언을 했던 방향으로 선대위가 형식적으로는 흘러간 상황이고 그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도 선대위가 후보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굉장히 재역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 책임론을 또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33일 동안인데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정권을 갖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보셨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뭐 저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재물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단위 그리고 당 모두의 책임인데
지금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문제였다, 이준석 대표가 문제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라디오나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후보를 포함한 선대위 그리고 당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저는 되려 묻고 싶은 게 뭐 2달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되려 묻는다면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터줬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간에 있었던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선대위의 조직 체계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할 정당한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을 줬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가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고, 그리고 12월 3일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했고, 그리고 1월 5일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해산 결정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김종인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만 자리를 어떻게 보면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도 모르게 이틀 전에 선대위 해체를 선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후보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부 쿠데타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강하게 그립을 잡아달라라는 표현을 약 1주에서 2주 전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의 전반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후에 어떤 후보의 입장이 조금 지연되면서 나왔고, 또 이후에 선대위 차원에서 계속 익명성을 빌려서 또 쿠데타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의원총회에서 후보는 연기만 좀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저러한 워딩이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워딩에 대해서 비하성의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에게 연락을 직접 취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런 어떤 구체적인 워딩 하나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번 윤석열 후보의 이 선대 해산의 결정이 결국은 김종인이냐 아니면 윤핵관이냐, 그 자신과 가까운 측근 인사들이냐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결국은 자기가 가까운 분들의 뜻을 따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김종인 위원장 대 윤핵관의 구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과는 일단은 결별을 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과연 후보 옆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고, 또 이후에 또 새로운 윤핵관들이 등장할 수 없는 선대위가 됐느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말한 그런 소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소통의 단서가 있는 것, 될 수 있는 연습 문제라고 표현된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윤핵관이 과연 사라졌느냐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대위가 실무형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지율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렇게 지난해 11월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11월 5일 선출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10%포인트 이상 지는 지금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도층에서 많이 실점을 했고, 특히 2030 세대 지지율을 보니까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중도층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중도층의 어떤 표심이라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인물과
결부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김정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맞지만 중도층의 표심이라는 것은 과연 후보가 진정으로 어떤 메시지와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김종인 위원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불화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과 중도층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중도층 그 확장,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는 금태섭 전 의원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었는데 금태섭 전 의원도 사퇴를 했고요. 정태근 전 의원도 사퇴했고 김근식 본부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도 외연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에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로 저희 당을 도와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인물에 따라서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후보가 어떻게 메시지를 내고 후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중도층과 청년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메시지 이야기 하셨는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메시지와 일정을 누가 짠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정과 메시지를 짜는 것은 일정팀과 메시지팀에서 공식적으로 실무진들이 짜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체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정팀과 메시지팀이 실무진이 일정과 메시지를 짰을 때 그것이 적절한 지휘 체계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컨펌이 있었을 텐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발언들을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몰랐던 일정이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이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주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편된 선대위에서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강한 그립을 잡겠다고 하셨으니 철저하게 권영세 의원과 후보 중심으로 모든 일정과 메시지가 통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두 분이 합류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도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스탠스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다만 지금 당장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억지로 두 분을 모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등을 억지로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 다시 끌어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집착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선대위의 개편과 후보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지금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 2주 내에 어떤 지지율의 반등이 없다면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년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던 후보가 대선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갔던 결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신년 여론조사에서 저희는 굉장히 아픈 지지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주 내에 반등의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 재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 재설정. 윤석열 후보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진퇴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선대위, 선대본부 밖에서도 당대표 역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의 직책을 복귀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표는 선대위 직책을 던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선대위에 복귀할 의사는 없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합류해서 도와달라라고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선대위 자체의 복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당대표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비단 주머니라고 불리는 것들을 충분히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직책에 어떤 집착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당대표의 직책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넓힐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지금 뭐 사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뭐 지속적으로 어떤 결의안이나 당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브리핑에 나와서 뭐 해당 행위라는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대위의 말단 직책을 가졌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부풀리는 경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명 중에 내가 10명 중에 물어보니 7, 8명이 사퇴를 원한다더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딱 10명한테 물어보고?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10명 물어보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소위 찔러본다라는 표현을 하죠. 저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제가 아는 당내 여론은 뭐 당연히 사퇴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퇴를 원하는 여론이 있다면 공식적인 어떤 의사의 집합체를 통해서 당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해야지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다소 비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연수 문제를 잘 풀었는지 잘 못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오늘 내라고 봅니다. 오늘 내로요? 예. 오늘 내로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내로 후보의 어떤 뭐 일정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준석 대표도 의견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소통이 거의 없는 건 맞죠?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한 이후에는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지금 권영세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소통의 물꼬를 텄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부전선에서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사건과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에서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경계태세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 태세와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 태세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요 집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개최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로 용기를 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1525차 수요 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도 이번 동부전선 월북과 관련해서 초동 조치는 물론 보고도 미흡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 결과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모습이 5차례나 CCTV에 포착됐는데도 감시병이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군이 월북자에게 2번이나 최전방 철책선이 뚫린 것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저녁 6시 36분에 동부전선 GOP 최전방 경계부대 일반 전초 감시카메라 세대에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상황이 5차례나 포착됐지만 감시병은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감시병이 상황 평가를 위해 중대상황실 화면 구성을 대대와 공유하려고 재구성하는 사이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포착돼 팝업창이 여러 번 떴는데도 놓쳤다는 겁니다. 또 감시병이 영상 저장 서버 시간을 실제 시간과 하루 2차례 동기화하지 않았다 보니 녹화 영상을 재생했을 때 월책 장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특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1일 저녁 6시 36분에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해 소대장 등 6명의 초동 조치조가 현장의 철책을 점검했지만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쪽 철책에는 월북자의 패딩 깃털이 붙어 있었고 북쪽 철책 너머엔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초동 조치조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철조망 감시 센서가 울린 내용은 원래 상급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해당 대대의 지휘통제 실장은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일 저녁 9시 17분에 열상 감시 장비로 월북자를 발견했을 때 GOP 대대장은 광망 경보가 울렸던 사실을 모른 채 월북자의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작전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앞서 1일 낮 12시 51분에 민간인 통제 초소 관리중대 상황실에서 월북자를 발견해 경고 방송을 했고 이에 월북자는 민통 초소를 우회해 사각지대를 거쳐서 북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내일 오후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작전지휘관 회의를 여는 한편 경계작전 향상을 위한 특별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경계작전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자강도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이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첫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자강도 룡림군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같은 종류일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받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이 성능을 개량한 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한 것일 수도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서 첫 발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국가 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또 대남 대미 사업을 논의하고도 이례적으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발사체 발사를 이어간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이 자신들도 훈련의 일환이자 다른 나라처럼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인 만큼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인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또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도 진지하게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44명으로 전날보다 1,420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20명 줄어든 953명을 기록하며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방역 패스 대상을 축소하는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확산 시기에는 방역 패스 확대로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후 안정화되면 방역 패스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적용에서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 외에 PCR 음성 확인서도 인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18살 이하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업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 카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없어도 스터디 카페는 입장이 가능해진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스터디 카페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제 옆을 보시면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 부착됐던 단말기 위로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건 오늘부터인데요. 지난달 정부가 스터디 카페나 학원 등 시설에서도 방역 패스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줄곧 방역 패스를 확인해 왔습니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가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신체 자유와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의 일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고 다른 시설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재논의할 뜻도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 불복종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는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데 이곳에서도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이 느슨해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탓에 자영업자 피해는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스터디 카페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을 선언했죠. 또 실무형 선대본부 꾸리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대선을 63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던진 이 승부수가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았고요.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요동치는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오늘 윤석열 후보 오전 11시 기자회견 보셨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틀 전에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해산도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도 했습니다. 자, 오늘 승부수 어떻게 보셨어요? 해산할 거라는 게 보도가 어제 밤부터 나왔나요? 네, 보도가 맞습니다. 좀 나오긴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제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도 아니죠. 어제까지도 김종인 없는 윤석열 상상이 어려웠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아무튼 12월 6일날 선대위가 출범했어요. 지난해 12월 3일날 이제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다시 회동했던 게 울산 회동이 12월 3일이었고 12월 6일날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아무튼 윤석열 옆에는 당연히 김종인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재해에 나오는 용어인데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재해 같은 게 많이 쌓여야지 큰 자연재해가 나온다는 그 하인리의 법칙. 이게 하인리의 법칙에 비유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경제사회적 위기에도 많이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 문제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문제 또 이 대표의 갈등 이런 게 많이 쌓였던 겁니다. 선대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표현하셨죠? 결과적으로 윤 후보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아직 아무 전제 없이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 줄이나 열흘 정도의 지지율의 추이를 보고 그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라고 전 단정하는 건 그건 그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저는 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분들은 승부수가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자충수가 돼서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요. 정치란 건 뭐 결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오늘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말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로써 정말 뭐 환골탈태, 쇄신이 되고
결과적으로 지지 오른다면 정말 이건 잘한 일이고 그러나 이것이 또 뭐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하락세를 건다면 좀 이게 잘못한 것이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최 교수님 말씀 동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개편, 뭐 전면 개편을 얘기하면서 후보와 상의하지 않았다. 내가 왜 상의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속뜻은 어떨지라도 후보는 연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그 취지는 이해해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는 뭐냐? 당신 그렇게 하면 대통령 되면 결국 김종인 상황으로 모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체하고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잘 할 것이냐, 잘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은 결국 선대 본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달린 거죠. 거기서 정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저 정도 하려니까 이렇게 선대 회체했구나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겨우 저러려고 선대 회체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선대위 해체.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문제를 파악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2030 세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겠다. 이렇게 반성과 쇄신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의 그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담담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보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경선 캠프 꾸릴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이 캠프도 너무 크고 뭐 팔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상대방 측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메모드급이냐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너무 대세론 비슷하게 정권 교체론에 안주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책임감 없이 막 들어왔다라는 생각은 계속 받아왔던 거거든요. 전 그게 결국 문제점의 전 출발이라고 보는데 역시 2030과 중도층은 상당히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데는 굉장히 위기가 생겼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불화도 있고,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윤 후보가 과연 이러한 중도층 2030을 어떻게 끌어들일까의 문제인데,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윤 후보가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말실수, 언행들 이런 것들이 가장 전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대위의 내분도 중요하고 배우자의 어떤 여러 이력에 대한 뭐 경력, 부풀리기 이런 것도 물론 문제였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는 최근에 윤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얼마 전의 발언들도 같이 누적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선대위가 이제 선대본부가 새롭게 꾸려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윤 후보가 정말 얼마나 더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하느냐,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인 관련 의혹, 또 당내 여러 분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이 기대했던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선대위도 좀 실무용으로 꾸리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발표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뭐 진단은 뭐 제대로 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굉장히 중병이 들었다고 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수술을 해야 한다. 완전히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완전히 개복 수술을 하려고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놓고 뭐 또 소화제 주고 뭐 해열제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법이 중요한 거죠.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그럼 선대본부에 어떤 사람들을 만칠 것이냐.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예. 인물로 어떤 메시지를 주겠다,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일단 권영세 메시지인데. 본부장이 네. 본부장을 맡기로 했고요. 권영세 의원은 뭐 그 이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죠. 예. 친박이라 하더라도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총선에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네.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권영세 의원도 권영세 본부장도 역시 그야말로 좀 올드한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과거 인물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뭐 이준석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보 본인의 변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보 본인의 변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쉽지 않죠. 그러나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뭐 하루아침에 대통령하기라는 것이 뭐 속성과외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습을 몸부림치더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관계는 역시 이준석 대표의 관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외곽으로 돌면서 네. 지금 모든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메시지를 좀 방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계속한다면 네. 그것은 지금 뭐 새로운 어떤 변신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뱉어버릴 수 없으면 삼켜라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내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선대위처럼 해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표 그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네. 그렇다면 완전히 확 끌어안고 이준석 대표를 어떤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가지 관건이 있는데 과연 진단은 제대로 했지만 해법은 뭐로 내놓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 윤핵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윤핵관의 사실 문제점은 후보를 팔아서 자기 장사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 지적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이 자리를 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윤핵관 이런 분들이 이제 직은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예.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윤 후보가 상당히 의지를 했던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네. 윤핵관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윤핵관이 이 논쟁의 초점에 쓰는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핵관들하고 이제 그 공식적인 직함은 이제 없어졌다 하더라도 네. 계속 윤핵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기 장사를 한다. 네. 이게 호가호위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호가호위 같은 게 쉽게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가 관건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렇군요. 지금 예.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윤 후보가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롯이 다 자기의 책임이다. 네. 그게 정말로 그냥 말뿐인 자기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론 상대방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자꾸 김종인 위원장이 잘못했다, 이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예. 그 인식을 절절하게 했다면 윤핵관들의 그 옆에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윤핵관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이 자꾸 가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건 역시 윤 후보의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전 선대위원장이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오늘 아침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발언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전화도 드렸고 감사 전화와 또 앞으로 많은 조언 이런 거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연기 발언은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은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역시 또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조언들을 수용을 해서 그게 따라야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하신 거지 이렇게 뭐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로 조언해줄 것도 없어. 지금 상황이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선대위를 만들어가지고서
새로운 체제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을 내서 선거운동을 할 텐데 거기다가 뭐 제3자가 뭐라고 할 일이 없고 그 별의 순간이라는 게 그걸 지켜지려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때는 별의 순간을 지키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표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들이고서는 선대위를 같이 할 수가 없어. 무슨 뭐 내가 뭐 구태타를 했느니 무슨 이딴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어요. 그 자기들끼리 참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려고 생각하고 그냥 말고 방관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말 들어보면 상당히 실망했고 도와줄 용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금 속내는 어떨까요? 섭섭하죠. 좀 딱 뭐 말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좀 삐치기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후보의 태도에서 좀 애매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안 모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안 모시고 그냥 원로로서 조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괜찮은데 그것도 문제가 없는데 모셔놓고서 그러면 총괄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 공간을 줬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총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하기로. 앞으로 조언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외곽에서 비난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준석 대표의 관계 설정도 마찬가지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도 저렇게 그냥 이제 뭐 총괄위원장을 이제 뭐 내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윤석열 후보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서 그냥 저 기자들이 계속 저분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죽치면서 뭔가 좀 코멘트를 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난만 하지 않아도 다행인 것으로 그건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거죠, 그것들이. 그렇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오늘 걸어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자주 전화를 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준석 대표하고도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직접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 백의종군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사람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나 이준석 대표나 우리 둘 다 우리 국민과 당원이 정권 교체에 나서라고 뽑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준석 대표나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입니다. 저도 이준석 대표께서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거거든요. 있을 때는 패싱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고 좀 길어지니까 안 돌아오면은 사퇴하라 그러고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시덥지 않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정 격화시키는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제가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 말을 들어먹던지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네? 제가 무슨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그건
네, 이준석 대표의 이 인터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또 인터뷰를 기자들과 했는데 그때는 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선대본부로 실무형 선대본부로 꾸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2030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지금 연수 문제를 좀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지지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들으셨는지요? 아니요, 저도 뭐 내용은 못 들었는데 예. 아마도 짐작 저게 뭐 알쏭달쏭하지만 권영세 의원과 본부장과 좀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선대본부 구성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겠죠. 그래서 선대본부 구성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관철되는가를 봐서 본인이 그렇군요. 그와 같이 다시 뭐 열심히 선거운동할 수 있느냐 예. 이걸 보겠다는 것일 텐데요. 네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검사가 아니죠. 검찰총장도 아니고요. 그러면 정치인이 됐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수용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나요? 사람이라면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 되지만 정치인이라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한다고요. 예전에 1997년 선거 때 DJ 연합을 하면서 DJ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 그 굴욕을 꼭 참고 DJ 김대중 전 그 당시 대통령이 후보가 그 JP를 찾아가서 계속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저 참모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군요. 그래서 DJP 연합이 성사되었고 반면에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당선 후보로 됐지만 이인재 후보에게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긴 했지만 당신이 내 한번 밑에 들어와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비발을 들어보면. 그게 승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희 교수님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 관계 서로 아직 소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윤 후보가 풀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윤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이 대표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를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대표의 발언은 조금 그것도 역시 좀 듣기 불편한 게 많아요.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주체예요. 당선돼도 윤 후보가 당선의 주체거든요. 낙선의 주체도 윤 후보인 것이고 그래서 후보가 대표를 껴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 문제 잘잘못을 따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상대방이. 계속 갈등인데 국민들은 저 선대위 갈등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 후보가 이 선대위도 해산된 마당이고 그러면 슬림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 후보가 이 대표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단판 짓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모임도 갖고 회동도 갖고 그렇게 해서 일단 안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자중질환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원팀 행보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과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함께 입장하십니다. 비전, 통합.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결정됐습니다. 한때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났던 우리의 옛 동지들도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우수한 경륜과 또 경험, 또 학식, 역량을 가지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습니까? 끝난 후에도 당연히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어른으로 잘 모시고 함께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락대전
했을 때가 생각나시죠? 그때 치열하게 경선을 펼쳤던 이 두 사람. 지금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예. 합류를 꽤 늦게 했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할 분위기였고. 예. 근데 또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고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 정도까지 이렇게 안 보여줘도 되는데 예. 이미 다 이제 합류 선언했는데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후보도 합류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후원회장으로 합류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과는 너무 대조적인 거죠. 이렇게 네. 선거를 치르면서 양당이 이렇게 대조적인 선거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제 기억으로는. 예. 이쪽은 완전히 화합하고 화학적 결합으로 가는데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지지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 저희 네. 바꾸고 윤 후보하고 같이 윤 후보와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 상태를 지금 굳히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거라는 게 또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민주당도 이렇게 이른바 속된 말 시체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이 선거라는 게 민심이라는 게 참 미묘한 거라서 사소한 이슈로 또 바뀌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쪽이 이기는구나 할 때 또 뒤집어지고. 아니 지난달 지지난달이죠. 1월 5일 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됐을 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얼마 차이 났어요? 이재명 그렇죠. 후보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 변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굉장히 조심하는 모드인데 네. 하여튼 이낙연 전 대표와 이 이재명 후보 이른바 명락대전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네. 그렇군요. 일정하고 메시지를 보면 선거 전략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은 그 선거 전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자체가 메시지죠. 그렇죠. 예, 호남인들이여 이재명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뭐 그런 얘기죠. 저 언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그랬나요? 딴 데서 그랬나? 이낙연 후보가 이제 관망하고 있을 때 네. 언제쯤 합류할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 가능성을 보여주면 합류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저게 저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합류 가능성을 승리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주니까. 이낙연 대표가 합류한 거예요. 그건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치죠. 만약 이재명 후보가 계속 하락세에 있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후보 교체로 나온다면 합류하겠습니까? 계속 관망하죠. 네. 지금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여기도 갈 때마다 보면 민주당 사업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계속 시위했어요. 말도 안 도대체 옮길 수 없는 그런 험한 말들 하면서. 그렇죠. 당원 게시판에 아직도 후보 교체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시위했어요. 그런데도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했다? 승리 가능성을 본 거죠. 이제 저 윤석열 후보가 정말 저 장면을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또 뭐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후보 아닙니까? 한껏 몸을 낮추잖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를 띄우고 뭐 어른으로서 뭐 하면서 계속 띄우잖아요. 저게 정치인이에요. 속으로 그러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후보인데 그리고 같이 입장하잖아요. 뭐 후보가 앞서오고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후보 중심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같이 입장하고 한껏 띄우고 주인공이 이낙연 대표 같잖아요. 그렇군요. 저게 정치인입니다. 저게 정치인. 여러모로 지금 최근에 두 정당의 다른 모습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최근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이 탈모인 모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머리가 좀 심으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죠. 아니 그냥 염색만. 색깔 좋은데요? 아주 보기 좋으세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준 게 지금의 현실이죠.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탈모인들을 겨냥한 공약, 일단 참신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국 전 장관이 이거 히트작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히트작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탈모인이 지금 1000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분들에게 탈모약 다 건강보험 적용된다면 누구나 박수치죠. 예. 그럼 염색약도 해주시고 그럼 저 성형수술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예, 박수를 예. 받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예.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게 굉장히 뭐 계속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더구나 우리가 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요. 네.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가벼운 질병은 자꾸 본인이 내고 네. 위중증, 중증 질환에서 더 어떤 보험 적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그게 건강보험 압박이 심해질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건강 위해 드는 중증 질환 예. 이것만 많이 더 커버를 하고 그에 대해 나머지 것들은 좀 가벼운 것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네. 뭐 탈모 공약을 하면 당장 선거에는 도움이 되겠죠. 예. 분명히 히트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어떤 이 건강보험의 전전성을 생각한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들어요.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글쎄, 윤석열 후보에게 머리 심으셨냐고 물어보네요. 근데 그건 꼭 그렇게 결례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예. 남의 신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크게 예, 의미를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닐 텐데 전 이거 보면서 이슈를 메이킹하는 데는 탁월하다. 이슈 메이킹에 탁월하다. 이 소확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예. 사실 탈모인들에게 머리 빠진 건 굉장한 고민거리예요. 네. 머리가 안 빠진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엄청난 이게 경제상의 재정 문제 가지고 이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이슈를 끌고 탈모인들의 어떤 주목을 받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순발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이재명 후보에게.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선거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이 오늘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두 전문가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실래요? 네, 2030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인데 이재명 후보가 33.4 그리고 2위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죠. 19.1 그리고 윤석열 후보 18.4 심상정 후보 7.5 이렇게 나왔습니다. 2030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안철수 후보도 약진하고 있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네. 2030 세대 젊은 세대와 공감을 못 이룬 거죠. 아. 공약이야 뭐 비슷하게 낼 수 있습니다. 네. 뭘 뭐 청년층을 위해서 무슨 뭐 주택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 뭐 일자리 마련해주겠다. 공약이야 많이 낼 수 있지만 예. 그걸 통해서 2030 세대들이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후보가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한 예를 들어서 뭐 탈모 얘기도 사실은 그분들과 어떤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예. 2030 세대가 지지하려면 저 후보에게서 또는 저 후보가 어떤 사람들을 쓰는 그 가운데서 나와 공감을 이룰 게 있느냐. 네. 그걸 많이 중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는 그런 면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네. 여전히 검사 또는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행보도 마찬가지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도 얘기해서 CCBB를 밝혀서 대응하겠다. 그건 이제 법률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예. 뭐 80% 잘못됐지만 20% 잘못 안 됐다. 이런 걸 그러나 정치적인 대응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네네. 무조건 국민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뭘 밝히든지 해야 되는데 법률가 마인드를 아직 탈피하지 못한 그렇군요. 그래서 공감을 이루지 못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래픽이 있죠.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후보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가장 또 여기선 높게 나왔죠. 48.8, 이재명 36.2, 안철수 2.8, 심상정 4.5 이렇게 나왔네요.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가 다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이에요. 예. 높은데 지금 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지금 윤 후보에게. 예.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런 부분들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비호감도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예.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또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분석,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님,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 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죠. 제주 한라산에는 소환 추위에 대설특보까지 발효가 돼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멋진 설경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환이 몰고 온 추위에 한라산은 더 두꺼운 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차량 통행은 막혔지만 멋진 설경을 놓칠세라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산을 찾습니다. 부지런히 올라왔건만 한라산을 오르는 등반로는 폭설에 모두 전면 통제됐습니다. 눈에 막혀 산에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잠시. 멋진 설경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입산 통제는 됐지만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찍는데 진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너무 올 한 해 출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천연기념물 347호인 제주마가 추위를 피해 내려가 한적했던 마방지. 들판을 뒤덮은 눈을 보러 온 사람들로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은 눈을 굴리며 눈사람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부산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주도 와서 눈사람을 만들어서 좋았어요. 소환 추위가 몰고 온 한라산 폭설이 사람들에게 멋진 설경과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오늘 정오쯤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한국철도는 객차 한 량이 탈선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져서 7명이 다쳤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가 터널에서 알 수 없는 물체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며 내일 첫 차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출용 국산 담배를 인천항으로 불법 반입한 밀수한 혐의로 총책 49살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인천항과 중국 석도항으로 가는 화물선을 통해서 국산 수출용 담배 361만여 갑을 10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어젯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유흥지점에서 영업시간을 넘겨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6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손님 가운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2년 동안 도피 중이던 지명 수배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강가 빙판 위에 강아지를 묶어놓은 50대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생후 2개월쯤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큰 돌과 연결할 채 놔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내주려고 했을 뿐 버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학대 혐의 정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팔아서 경찰 조사를 받는 약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약사는 2년 전에 성인용품을 약국에 전시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정신질환 관련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국 안에는 5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들이 물건마다 붙었고 40대 김모 씨라고 적힌 약사증은 약국 문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약사는 두통약, 감기약 등 의약품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악용해 카드를 넘겨받은 뒤 결제해버리고는 환불은 거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약사회 등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약국에서 벌인 비상식적인 행위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했을 때 약국 벽면에 낯뜨거운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마약, 이혼 등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써붙여 논란이 됐습니다. 약국이 초등학교에서 수십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음란물 전시 혐의로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행을 일삼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도 괜찮은 걸까? 약사법에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려면 약사 스스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김 씨의 경우 판결문에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사파 상태 등의 정신질환 내용이 명시돼 있었는데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약사 면허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사윤리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진 이후 다른 조치는 없었고 김 씨는 다른 지역의 약국을 열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 조치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YTN 취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문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는 3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제동이 걸렸죠. 학원이나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백신 접종 뒤에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 부총리께서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3년 3개월이 3년 3개월 되셨습니까? 네. 예. 그 3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하고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한 2년이 코로나였으니까요. 위기 상황에 대응해 왔더라고요. 원격 수업 전환할 때가 생각나고요. 네. 그리고 전면 등교 확대 때도 생각납니다. 그 결정하실 때 상당히 고심하셨겠어요. 예,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누가 가르쳐 주는 분이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셨고 예. 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학부모님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협력과 또 예. 서로 연대하고 많은 기관들에서 또 지원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이런 협조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네. 컸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청소년 방역 패스까지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어제 법원에서 좀 제동을 걸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체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체계 내에서 예, 이 제도가 예. 운영이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본안 소송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정부 전체의 방역 당국의 이런 법적인 대응과 예. 또 이제 적용의 어떤 그 변경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같이 논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청소년 방역 패스제 도입 이 시기가 2월에서 3월로 한 달 연기된 것은 네,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거였습니까? 왜 이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저희가 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했다가, 됐는데 예. 이제 고등학생들부터 접종을 시작했고요. 중학생 연령대 학생들이 이제 접종하는 시기가 그렇군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려면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예, 기말고사가 껴있었잖아요. 예, 이제 학기말고사가 그랬군요. 시험 예. 기간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한 달을 이제 연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2월에서 3월로 미뤄지면서 정부 정책이 좀 오락가락한다. 뭐 너무 여론에 휘둘리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이제 자율 접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11월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예. 2달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서 접종하지 않은 연령대에 학생 연령대에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데이터들이 좀 누적이 된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그동안에 해외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의 결과나 이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누적이 되면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요. 예.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접종을 한 학생들의 확진자 수는 접종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 패스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방역 패스 여러 가지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또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는 예.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1일부터 적용은 하되 한 달 정도의 계도 기간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한 달 정도 두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백신 접종 그 확인서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요구들을 좀 수렴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현장의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제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좀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예, 이제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긴 그렇군요. 한데 청소년 방역 패스는 아직 적용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어서 그렇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역 당국과 협의해 나가면서 본안 소송의 절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이제 협의를 해나가시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계속 독려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이 청소년 백신 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연령대 지금 이제 접종률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13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작년에 12세가 이제 13세가 됐기 때문에 13세에서 18세 1차 접종률이 약 76%, 76%요? 예, 2차 접종률이 이제 약 5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고 연령대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학부모들께 이제 제공을 하고 그래서 또 안정성 여부도 다른 사례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또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독려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제 저희가 간담회 같은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과 다르게 청소년들은 저희가 더 잘 보호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청소년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의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교육부에 이제 재해 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월 중에는 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중증 이상의 이상을 겪고 있는 백신 맞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있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인지도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질병청의 이제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과성 여부도 판단을 하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가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방역 패스는 방역 상황이 또 좀 좋아지면 축소하거나 종료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안 방침도 내놓으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좀 방역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좀 판단할 예정이신지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교육부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확진자 숫자를 중심으로 이제 파악하는 경우가 이제 계속돼 왔었는데 네. 이제는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는 예. 이제 그 중증 환자의 비율이라든지 치료 역량, 그러니까 의료 체계 안에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중증화율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렇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상 확보도 많이 이제 늘어났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네, 일상 회복을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방역 당국 전체가 조금은 이 방역 패스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전체적으로 같이 판단을 해서 그럴 때에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는 우선적으로 좀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 정상 등교 네. 그리고 대학은 대면 수업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준비는 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그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올해의 목표는 이제 학교의 온전한 일상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그 과제들을 좀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 온전한 학교의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등교도 이제 비율로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뭐 체험 활동이라든가 정서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정상 등교를 새학기부터는 좀 해보자. 그래서 물론 이제 방역 체계를 잘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방역 인력 지원 6만 명 정도는 이제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 물품이라든가 또 오미크론 상황이 변수가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에 근거해서 학교 방역 지침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되는지를 잘 마련을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이제 지키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또 여러 가지 아이들 수업 운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새학기 시작은 좀 희망차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도 확 줄고 좀 그렇게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정상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격 수업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력 격차고 또 일각에서는 결시가동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여름에 이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제대로 온전하게 가지 못하면서 학습 결손은 물론이고 이제 심리 정서적인 그런 결손 또 그 성장 단계에 따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차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교과 보충 수업을 선생님들, 현장의 교사들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협력교사제를 운영해서 조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특별히 맞춤형 수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이제 대다수 학교들이 겨울방학 중입니다만 겨울방학 중에도 이제 소규모 대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시도교육청 학교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교대, 사대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교사들이죠. 예비 교사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학습도 그렇고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튜터링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아이들이 이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사고 폐지, 뭐 고교 학점제 도입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계획하고 학교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학교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예.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 기반한 수업 혁신, 다양한 네. 수업 교육 과정의 운영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면 저는 이제 학부모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제 좋아할 그럴 일인데 그 사전에 이제 설명과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런 갈등이 그런 거군요. 생긴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청에서 그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그런 설명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예. 소통의 예.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예, 예. 고교 학점제도 이제 선생님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과목 수가 늘어난다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완과 지원 방안들을 이제 교원 단체들 대표들과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현장 네.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고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은 25년간의 이제 일반고로 자사고로 예, 예.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왜 이것을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장에 계신 학부모들과 계속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셨지만 대선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올해 지방선거도 있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로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요? 이제 한마평에 거론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여러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 속에서 교육부 장관의 일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하시겠다. 늦지 않게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언급도 있던데. 예, 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앞으로 꼭 30일 뒤 지구촌 겨울축제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체육회는 금메달 한두 개로 목표를 다소 소박하게 잡았는데요. 오히려 선수들의 각오는 다부집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충북 진천 선수촌입니다. 네, 선수촌도 오랜만에 열린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매일 피, 땀, 눈물을 흘리는 진천 선수촌 웨이트장입니다. 바깥은 추운 날씨인데 이곳은 따뜻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꼭 한 달 뒤 3달 4일에 베이징 동계의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7개 종목 금메달 109개를 놓고 날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평창과 비교해서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목표를 금메달 한두 개, 종합 15위권으로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 전통의 메달밭 쇼트랙은 남녀 간판 임효준과 심석희를 잃었고 시상대를 호령했던 스피드와 썰매 종목 등도 실전 감각 부족과 더딘 세대 교체 등으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다소 박한 목표에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부담 없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반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 쇼트랙 훈련장을 1시간 공개했는데 선수들의 진지한 분위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로 속도를 높인 상황에서 여러 바퀴 계주를 돌면서 체력과 실전 감각을 동시에 잡는 모습이었는데 올림픽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중국 현지에서 녹음한 경기장 소리가 내내 흘러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쇼트랙 간판 최민정 선수 4년 전 평창 때 이관왕에 올랐죠. 고위 충돌 여파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 의연하고 자신 있는 출사표 던졌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어려웠던 준비 상황을 알고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이제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대 이상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면은 좋아하시는 기쁨이 뭔가 배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꽁꽁 닫혀있던 진천선수촌은 오늘 행사 때문에 오랜만에 개방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에 48시간 이내 PCR 확인서, 여기에 입장 직전 신속진단 키트까지 3중막을 쳐서 손님을 받았는데요. 도쿄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 이번에도 살얼음판이지만 우리 선수들 한 달 뒤 베이징에서 박한 평가를 딛고 마음껏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절기답게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서 유입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눈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cm, 그 밖에 제주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5도, 광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종합뉴스 2분위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